하나, 둘,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우선 시작부터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이 당신이라는 단어라서 한번 옛날에 합창단에 다녔던 기억을 되살려서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그 한국어와 관련된 영상에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댓글은 제가 읽어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서 계속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죠. 원래 이제 이 친구의 그 정체성이라고나 할까요? 정체성이 2인칭 대명사인데, 이 당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통번역할 때도 매번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참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 많이 곤란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번에도 의견을 여쭙고자,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시작하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당신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일단 통번역에서는 사실 보통 저희가 통역할 때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볼 일이 없는데, 보통 번역에서 특히나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당신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당신이 또 되게 어울리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이중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단 제가 이게 뭐 저의 홍보나 뭐 책을 판매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술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번역한 러시아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이게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눈물 흘린 100가지 이유라는 책인데, 보시다시피 그림책이에요.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다고 여기는 점은 저 혼자서 저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한국어로 번역을 혼자서 했다는 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번 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당신이라고 하면 너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2인칭 대명사인데, 러시아어에서도 똑같이 뜨라고 하면 너, 그러니까 영어의 you, 그리고 we라고 하면 똑같이 영어로는 you로 번역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당신. 보통 정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번역이 항상 같을 수 없고, 단어 또한 항상 같은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번역할 때도 굉장히 당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그 책 내용이 그 톨스토이의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톨스토이가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100가지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책은 아니고 톨스토이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톨스토이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약간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좀 울고 싶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싶었고, 어쨌든 어차피 뭐 사람 사는 인생 다 비슷한 거, 톨스토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굉장히 엄청난 초연하랑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아내는 굉장히 이제 좀 야무지고 그런 성격이라서
톨스토이는 조금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아무튼 같이 살기 어려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둘러서 말하자면 같이 살기 조금 쉽지 않고 천재이긴 하지만 또 천재들이 항상 조금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톨스토이와 함께 살게 된 이제 소피아라는 이제 여자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톨스토이와 아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 글 자체가 조금 그렇게 막 어른스러운 그런 문체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어린이들이 읽어도 청소년들이 읽어도 성인들이 읽어도 다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어투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그 문체로 번역을 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러시아어로는 주로 소피아가 이제 남편을 너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실 아내가 남편을 너라고 부르거나 남편이 아내를 너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뭐 자기, 여보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거나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애칭을 따로 만들어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나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런 분들이면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당신으로 부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피아가 톨스토이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린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자기 남편을 이제 너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피아가 참으로 예의가 없는 그런 여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고 어미 같은 경우도 다 종결 어미들을 처리를 하고 호칭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번역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내의 꼬장이라는 아내가 좀 꼬장을 이제 많이 부렸었나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내의 꼬장이라는 이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내가 말을 하는 그 말풍선 같은 거에 이제 러시아어로는 뜨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뭐 제가 오기 전에는 집더미에서 주무셨나 보죠? 이러면서 그냥 아이의 그 뜨라는 거를 생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참 남자들 어린 것 같습니다. 철이 조금 늦게 드는 가출을 하는데 몰래 가출을 하죠. 몰래 가출을 해서 이 소냐가 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무작정 연못에 뛰어듭니다. 소냐도 상당히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자살을 이제 하려고 당연히 연못에 뛰어들었겠지만 다행히도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연못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렇게 소냐가 연못으로 뛰어드는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말풍선에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러면서 막 이제 뛰어드는데 여기에서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되 이제 마지막에 그 종결 어미는 이야라고 해서 비격식체로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할 때도 사실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굉장히 적절하게 정말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행이야 싶었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또 여기는 뭔가 러시아어로 그냥 쉽게 당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데 또 여기다 당신을 넣으면 좀 이상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매번 아무튼 이 당신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당신과 관련된 이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16세기 때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연히 한자어고 마땅할 당에 이제 몸신자를 합쳐서 당신이라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상대방을 가리킬 때 쓰는 2인칭 대명사가 제일 메인 그 용례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지칭할 때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당신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글에서 불특정한 그 상대를 가리키는 말
뭐 이를테면 당신이 죽기 전에 봐야 할 뭐 100가지 영화 이런 식으로 당신이라고 할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당신 이 단어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사전에서 당연히 사전을 통해서 제가 알아낸 건데 이전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 그래서 이게 극존칭으로 쓸 때 사용하는 대명사인데 뭐 이런 거죠. 살아생전에 모친께서 당신의 뭐 어린 시절 사진을 보시는 거를 즐기셨다. 이러면서 모친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모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께서 아니면 당신의 사진을 이러면서 당신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재귀 대명사로 쓰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나무 위키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 그 극존칭의 이 활용의 예로 당신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쓰면 청중에게 화자가 제대로 교육받은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하는 언어 구사자다라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 석상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 존경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나 이런 곳에서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이 극존칭의 용법으로 잘 활용하면 저 사람 되게 말 잘한다, 머리 좋은데?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나무 위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의 용법이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참 싸울 때 이제 너 말고 당신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뒷차가 나한테 하이빔을 쐈어. 내려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당신을 쓰게 되는데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참 생각해보면 한국은 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얼마나 싸우고 싶지만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야,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면서 그래도 이렇게 존대어로 싸우고 싶은 상대방한테 존대어로 쓰는 게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싸우고 싶으면 일단 너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욕을 합니다. 네. 그쵸. 네. 에이, 스키야!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일단 한국은 뭐 당연히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전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통 싸울 때 쓰는 대명사, 싸울 때 쓰는 단어, 말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은 당신 말고 쓸 수 있는 게 그쪽? 그쪽이 뭔데? 막 이러면서 아니면 그쪽 나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쪽을 쓰거나 아니면 너? 아니면 야 아니면 이제 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싸울 때 쓸 수 있는 상대방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남편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건 왠지 좀 지겨워서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남편한테도 싸울 때 쓸만한 그런 단어가 있으면은 추천 해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찾아본 결과 이 당신을 복수로 그러니까 복수로 사용할 때 당신들 이러면은 시비 거는 듯한 어감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당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시비의 그런 의미가 강해진다고 하니까 혹시나 사용을 하셔야 되면은 복수의 의미로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또 굉장히 대비되는 싸우고 싶은 대상한테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것이 대체 어떻게 벌어진 상황일까? 왜 굳이 이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쓰게 됐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당신이라는 단어의
그 한자 글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 당의 몸신자를 합친 건데, 몸신은 뭐 그냥 몸신인 거를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마땅 당 이 한자에 아래 보면 뜻이 일단 마땅하다 뭐 이런 뜻이 첫 번째 걸로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밑바탕 아니면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맞서서 겨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당이라는, 그러니까 한자에서 뭔가 파생된 의미적인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두 번째 의미가 뭐 밑바탕 바닥인데, 밑바탕은 그렇다 치고 바닥이라고 하면은 약간 너를 바닥에다 뭉개고 싶어, 약간 이런 의미가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이제 저당이 들어가서 맞서서 겨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진짜 너 나와 싸우자, 이런 게 이미 한자 자체에 그 의미가 녹아들어서 점점 그런 의미로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아무튼 저 혼자서의 이제 확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체 이 당신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부터 이렇게 싸울 때 쓰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러시아어로는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찾아보니까 당신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나마 제일 무난한 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적인 의미의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선생님이든 선생님이 아니든 일단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온라인 게임 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한 방법이 님자를 쓰는 거였대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 아버님, 아니면 뭐 사모님, 뭐 누구야 사장님, 이런 식으로 님을 보통은 다른 명사와 함께 쓰는데, 이 온라인 게임 상으로는 그냥 님 어디감 이러면서 너는 어디 갔냐, 당신은 어디 갔냐 말고 이제 님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가끔 말로도 님 어디감 이러면서, 아니면 카톡으로도 이 님자를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나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활용할 만한 그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경우에 이 단어 대신에 쓸만한 단어들을 사람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이 역시나 언어는 그냥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발전을 시켜간다 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 이 노래에서도 이게 뭐 싸운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너는 대신에 당신은 이라는 그 2인칭 대명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 가사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드라마 중에 당신 때문에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신을 어떤 문학 작품이나 뭐 영상이나 아니면 노래 가사나 이런 경우가 아닌 정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싸울 때 쓴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래서 오늘 당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의견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번역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가끔은 굉장히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서 참 신비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당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요. 외국어를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외국어로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제 통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들 말고 여러분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